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조성수개국 인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핵심은 군 출동이었죠. 특검 수사와 재판부 판결로 군 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이 어땠는지 거의 전모가 거의 밝혀졌는데요. 반면에 그날 국무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간 국무위원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또 그들 중에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날 열린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자, 박성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입수했는데요. A4 용지로 131쪽 분량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군검찰 및 특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서 내란 관련자들의 내밀한 발언과 행적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요지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이죠. 이때 국무위원 중에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달려간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에요. 박성재가 가보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윤석열하고 김용현 둘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박성재는 이날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저녁 7시 41분에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요. 8시 16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연결된 대접견실에 도착을 해서 대기하던 박성재는 8시 27분경에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함께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윤석열로부터 오늘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10시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 이런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봤습니다. 박성재는 9시 9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대접견실로 이동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순서입니다. 거기서 조태열이 조태용한테 이거 미리 알고 있었느냐? 또 비상계엄 관련 구체적인 정보 보고 같은 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조태용이 의외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젓습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또 이상민은 9시 13분에 거기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고 말이에요. 비상계엄 시에 언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언급된 헌법 77조 3항,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헌법 89조 5호 규정을 찾아서 박성재, 한덕수 등과 논의하고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박성재는 9시 52분에 대접견실에 있을 때 김용현과 조태열의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김용현은 대통령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조태열이 다시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김용현이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얘기해 놓았기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박성재는 밤 10시 4분에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자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못 참고 일어난 거예요. 국무회의를 하려면 이제 의사정족수가 필요한 거기 돼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다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밤에 갑자기 연락하니까 다 제 시간에 못 온 거죠. 박성재가 이제 그 지적을 하니까 다시 윤석열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원래는 이제 10시에 선포하려고 했는데 지금 4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을 해서 정족수가 채워지니까 윤석열이 10시 18분에 이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요. 그때 이제 박성재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가지고 참석자들 명단을 적어 놓습니다. 자, 이상민은 또 어떻게 진술했냐면 이날 국무위원들 사이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이 있으면 곧바로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진술했고, 김용현은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윤석열이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박성재는 또 나중에 이제 특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했고 일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동의했다. 또 내 기억으로는 최상목과 조태열이 반대했고 한덕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른바 박성재 문건인데요. 김영우 의원은 박성재는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핵심 국무위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에 관한 문건을 미리 작성해서 윤석열에게 넘겼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윤석열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장관들의 협조사항 이런 걸 이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당신이 알아서 메모를 해서 나한테 건네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박성재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고 법무부 장관실로 돌아와 이를 파쇄했다. 근데 나머지 문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포고령이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아니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의 이 같은 진술은 CCTV, 대접견실에 있는 CCTV 장면과 배치되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 CCTV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보면은 박성재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4등분한 크기로 접은 문건을 꺼내서 펼쳐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넣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가 읽어놓고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박성재의 이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윤석열이 이를 집무실에서 박성재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당정대 회의 내용입니다. 12월 4일, 자, 계엄 다음 날이죠.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서울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정부 쪽에서는 한덕수와 박성재, 그 다음에 국무조성실장,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그 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추경호, 그다음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등이 참석을 합니다. 회의에서 정진석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날 회의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이 직접 설명을 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논리를 잘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 약간 견제구를 날린 거예요. 또 참석자들은 이 내란 책임을 김용현한테 돌리자. 김용현, 그 다음에 그 병력을 출동시킨 군 지휘관, 그 다음에 경찰 수뇌부, 여기 이 사람들한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돌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특검 수사를 받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참석자들은 다 이제 여권 실세들이니까 정권을 넘겨주는 거, 정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하야나 탄핵 등 중도 임기 중단은 안 된다. 국민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정대 회의가 끝난 후에 한동훈, 추경호 등 국민의힘 인사들과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윤석열에게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때까지만 이제 완강해요. 야당이 하는 행동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직접 국민 담화를 하겠다.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동훈은 그 다음날 오전에 홍철호 그 정무수석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제 윤석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상식과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 담화를 하면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될 것 같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에 홍철호는 오늘 담화는 안 하기로 했다. 계엄 직후 내용이 애매한 담화는 오히려 구걸로 볼 수 있고 탄핵 표결 후에 해야 하는데 먼저 해버리면 탄핵을 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자, 네 번째는 12월 4일 저녁에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입니다. 재판부는 안가 모임의 주동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을 꼽았습니다.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내란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검토 지시를 받아서 안가 모임을 소집을 했고 김주현도 윤석열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안가 모임 장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제처장 이완규는 12월 4일 아침 9시 45분에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전화해서 7분 41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또 11시 18분에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상민이 또 오후 1시에 윤석열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1시 35분에는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서 윤석열을 수행하는 선임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서 짧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 37분에 이완규한테 전화를 해서 이 안가 모임을 제안합니다. 안가라는 게 이제 안전가옥의 준말이죠. 이어 윤석열은 또 이상민한테 전화를 하고 이상민은 다시 또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전화해서 안가 모임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가 모임의 실질적인 제안자는 이제 이상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당정대 회의가 시작할 무렵에 이상민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김주현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참석자 5명에 대한 대통령 안가 사용 허가를 받아 당정대 회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안가 모임은 이제 5명이 모였죠.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기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한정화 법률비서관입니다. 오후 6시 32분에 시작해서 8시 26분에 끝났습니다. 박성재는 안가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보고받았어요. 이 법무부 검찰과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건데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비상계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런 또 내용의 문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안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박성재가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 검찰과정 등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가 윤석열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5번째는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처음 알려졌죠. 홍장원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체포 대상 인사 14명 이름을 불러줬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특검은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인영에 따르면 휴대전화 메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김용현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려고 순간순간 적어놓은 것이라고 해요. 여인영 휴대전화 메모에 14명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2024년 11월 9일 3시 1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쯤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미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계엄하면 누구누구를 체포한다 이런 계획이 구상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김용현은 이와 관련해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들의 명단을 알려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한 겁니다. 또 여인형은 이렇게 말해요. 김용현이 평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전시 합수본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조국 등 14명도 김용현이 계속 말하니까 적게 된 것이다. 김용현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며칠 전인 11월 4일자 메모에는 김현지 현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형은 김용현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줬던 명단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노상원 수첩인데요. 알려진 일이지만 이제 그 2024년 12월 15일에 경찰이 노상원의 이제 거주지로 내려가서 압수수색을 하죠. 그때 이제 노상원의 모친으로부터 노상원의 방을 이제 안내를 받아서 서랍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와 그다음에 책상 위에 놓인 상자에서 검정색 표절이 된 수첩을 발견하고 압수를 합니다. 노상원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는 내가 쓰다가 딸에게 주려고 초기화해 놓은 것이다. 또 메모장, 이 수첩을 얘기해요. 이건 내가 쓰는 거 맞다. 내가 쓰던 거 맞다고 진술을 합니다. 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김용현 얘기를 합니다. 김용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메모해 놓으라고 해서, 김용현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메모해 놓으라고 해서 김용현 공간에서, 장관 공간에서 그때그때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골에서 거주할 때가 많아서 거기다 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첩 내용,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이 노상원 수첩, 이거 보면 완전히 무슨 내란의 기획서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거냐, 언제부터 작성된 거냐, 또 누구의 지시로, 몇 사람이 여기 작성에 관여했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노상원 얘기로는 오로지 김용현의 김용현의 지시대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적었고, 오랜 기간에 이렇게 조금씩 순차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횟수는 한 10에서 15회 정도 됐다. 그리고 김용현이 어떨 때는 짧게 얘기하지만 한 장 정도 분량으로, 또 어떨 때는 한 2-3장 분량으로 좀 길게도 얘기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노상원이 내 공간에 숨을 몇 번 왔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몇 번 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 특검이 확인을 해보니까 노상원이 2024년 1년 동안에만 김용현의 장관 공간에 27회를 방문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고 대상 인물들과 여인영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체포 대상자 및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인물들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노상원 수첩은 여인영 휴대전화 메모와 마찬가지로 김용현이 수립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을 기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명목상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지만 실질적인 내란의 지휘자는 바로 김용현이었다. 내란의 설계자도 김용현이었다. 여인영과 노상원은 그 실무 지평자였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조성식 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